저는 제 연구 노트를 불태우려 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논문, 강의안, 학회 발표 자료들. 그 모든 것을 벽난로에 던져 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적힌 내용의 절반이 거짓이었으니까요.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카터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전공했고 30년 넘게 명문대 교수로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들어간 논문은 학계에서 인용되었고 제 강의를 듣기 위해 학생들은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이 넘은 나이에 저는 제 인생 전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께 사과하고 싶어서입니다. 한국인 여러분께, 그리고 진실을 외쳤지만 무시당했던 모든 분들께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에 관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1998년 가을 하버드 강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30대 중반이었고 방금 정교수 자리를 따낸 상태였습니다. 젊은 교수로서는 꽤 빠른 승진이었죠. 제 강의 동아시아 근현대사는 학기마다 100명 이상이 신청하는 인기 과목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독도 분쟁의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독도, 일본식 표현으로는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이 섬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양측 모두 역사적 근거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복잡한 사안이죠. 저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 매우 중립적이고 학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한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건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런 상황을 다루는데 익숙했거든요. 학생의 애국심은 이해하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말해야 하죠. 그 순간 일본인 유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1905년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편입했습니다. 그 이전에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었고요. 한국인 학생이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일본의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증거가 있습니까? 일본인 학생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냉정했고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무엇을 했는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저는 한국인 학생을 향해 말했습니다. 학생,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만약 한국 측 주장이 옳다면 구체적인 역사 자료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발표해 주세요. 학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학생은 눈물을 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는 계속되었고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 교수와 저녁을 먹으면서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한국 학생이 꽤 감정적으로 나오더라고.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그래. 독도 문제만 나오면 흥분하지. 일본 학생들이 훨씬 더 냉정하고 학술적이야.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왜 냉정함과 학술성을 혼동했을까요? 왜 침착한 태도를 가진 쪽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저는 왜 그 한국 학생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으면서
일본 학생의 주장은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당시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은 대부분 영어로 번역된 일본 측 문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접근하기 쉬웠으니까요. 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자국의 역사 자료를 영어로 번역해서 서양 학계에 배포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자료는요, 거의 없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도 한국 정부는 영어 번역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계는 자연스럽게 일본 자료에 의존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립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일본 쪽 이야기를 듣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주 강의 시간, 그 한국인 학생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출석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학생은 수강 신청을 취소한 상태였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었죠. 하지만 저는 곧 그 감정을 묻어버렸습니다. 학기는 계속되어야 했고 저는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 다음 주 한 노 교수님이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존 밀러 교수님이었는데 70대의 원로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분은 2차 대전 당시 동아시아 전선을 직접 연구하신 분이었죠. 에밀리, 자네 강의에서 독도 문제를 다뤘다고 들었네. 네, 교수님. 학생들 반응이 꽤 뜨거웠습니다. 밀러 교수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참고한 자료가 뭔가? 주로 시모조 마사오와 가와카미 겐조의 연구입니다. 영어 번역본이 잘 되어 있어서요. 그 사람들 다 일본 학자 아닌가? 네, 하지만 그분들 연구가 가장 체계적이고. 밀러 교수님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에밀리, 내가 1950년대에 처음 이 분야를 공부할 때 말이야. 우리는 일본 자료만 볼 수 있었네. 왜 그런 줄 아나? 한국은 전쟁 중이었고 자료를 정리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일본 자료만 보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게으름일세. 한국 자료는 이제 존재하네. 단지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밀러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그 주장 말이야. 자네는 그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나?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 원칙에 따라. 러일 전쟁 중이었네. 교수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던 중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싶어 했지.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든 거야. 그걸 자네는 합법적 편입이라고 가르쳤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 한국 학생이 감정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네. 하지만 그 아이가 옳았을 가능성은 생각해봤나? 밀러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연구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정말 밀러 교수님 말씀이 맞나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 측 기록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이미 신라 시대부터 한국 영토로 인식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관련 기록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을까요? 왜 하버드 도서관에 있는 동아시아 역사 섹션에는 일본 책이 한국 책보다 10배는 많을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자국의 역사를 국제화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고 서양 학자들을 초청하고 장학금을 주고 출판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서양 학계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관점을 표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너무 바빴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난과 싸우고 민주화를 이루느라 영어로 역사책을 번역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미국 학자들은 그것을 한국은 감정적이고 일본은 이성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2005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식년을 이용해서 한국에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동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아니고 왜 한국? 한국에 무슨 자료가 있다고? 심지어 제 지도 교수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에밀리, 자네 요즘 너무 한국 쪽으로 치우친 것 아닌가? 학자는 균형을 잡아야 하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균형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그분들은 모르셨던 거죠. 30년간 일본 자료만 보다가 이제 처음으로 한국 자료를 보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치우치는 것일까요? 진짜 균형은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저도 두려웠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것은 단순히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토대를 다시 점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틀렸다면, 만약 제가 가르쳤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럼 제 인생은 뭐가 되는 걸까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던 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998년 그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제가 모아둔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보내온 이메일들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분 이야기와 교수님 강의 내용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교수님께서 양측의 주장이라고 하셨는데 왜 피해자와 가해자의 목소리가 똑같은 무게를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위안부는 정말 자발적이었나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증조 할머니는 끌려가셨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그 이메일들을 제대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 학생들이 개인적 감정에 휘둘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들이 옳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이었던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저는 하버드 도서관에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했던 그 섹션, 동아시아 근현대사 서가 앞에 섰습니다. 일본 관련 책 약 500권, 한국 관련 책 약 50권, 그것도 절반은 한국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책의 수량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고 누구의 목소리가 묻히는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껏 들리는 목소리만 듣고 살았던 겁니다. 도서관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1998년 그 한국인 학생을 떠올렸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 수업을 듣다가 그만둔 그 학생에게 저는 어떤 상처를 남긴 걸까요? 2005년 3월 15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의 미국인 여교수가 혼자서 특별한 연줄도 없이 한국에 온 겁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제 한국어는 기초 수준에 불과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연구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과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것들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영어로 물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어디에 있나요? 국가기록원? 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한글 간판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그 이야기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세상에 전해지지 못했을까? 국가기록원에 도착한 저는 직원에게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역사 교수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직원분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버드 교수시라고요? 네.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10분 후 한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역사연구소의 박사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일제강점기를 연구하러? 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분은 저를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교수님, 따라오십시오. 보여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기록원에 도착해서 저녁 7시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저를 위해 박사님은 통역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선왕 조실록을 읽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문서를 읽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재판 기록을 읽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호텔로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은 것들은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내용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일본의 식민 지배는 복잡한 문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달랐습니다. 자료는 고문을, 수탈을, 강제징용을, 창씨개명을, 위안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복잡한 문제로 퉁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째 되던 날, 저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입니다. 저는 고문 도구들을 보았습니다. 손톱을 뽑는 기구, 물고문 장치, 전기고문 도구들. 그리고 독방을 보았습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서 있을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좁은 공간.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독립운동은 소수의 급진주의자들이 벌인 것이다.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였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지한 말이었는지, 얼마나 오만한 해석이었는지. 한국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제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일부는 맞았을 거야. 학계의 정설이 다 틀릴 리 없어. 하지만 자료는 계속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가해자의 언어로 피해자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불의에 침묵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다시 국가기록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한국은 이 자료들을 더 일찍 영어로 번역하지 않았나요? 박사님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너무 바빴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느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 세상이 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듣지 않았죠. 네. 세상은 더 큰 목소리를 가진 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그 공범이었습니다. 박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공범은 아닙니다. 다만 진실의 절반만 보셨을 뿐이죠. 이제 교수님은 나머지 절반도 보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2005년 6월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학기 강의 시간 저는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학기까지 가르쳤던 내용 중 일부는 틀렸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부터 커리큘럼을 전면 수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목소리도 들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증언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강의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연 초청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저는 500명의 청중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틀린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사과입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일본 자료만 보고 한국을 판단했습니다. 저는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선상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학문적 균형이 아니라 학문적 태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저 같은 서양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편한 쪽 자료를 선택하고 그것을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교수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제게 진실을 가르쳐 주셔서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60대가 되었고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두 시기로 나뉩니다. 진실을 외면했던 30년,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20년. 저는 후회합니다. 왜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이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1998년 그 한국 학생의 눈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저는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저는 그 진실을 전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옳았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이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학자들이 늦었지만 깨닫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2005년 그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가 단순히 연구 자료를 찾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결론을 찾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저는 학자로서의 정직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회복했습니다. 그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땅에서 제 인생의 결론을 보게 될 줄은요. 2005년 6월 서울 국가기록원 보관실. 저는 두꺼운 유리 너머로 한 권의 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연대기. 안내를 해주시던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조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 중에도 매일 기록했습니다. 왕이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전부 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서양 학계에서는 이 기록을 얼마나 참고하시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선 왕조실록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어 번역본이 거의 없었고 설령 있다 해도 동양의 기록이라는 이유로 신뢰도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기록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기록은요? 우리는 읽지도 않고 판단했습니다.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이 나라 사람들은 기록에 집착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그게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기록에 집착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결국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저는 자료와 싸웠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알던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습니다. 독도에 관한 기록만 해도 그랬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울릉도와 독도 당시 우산도에 관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이 섬들은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었고 조선 시대에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1696년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들을 만나 항의했던 사건. 그는 일본까지 건너가 막부에 직접 따졌고 결국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상세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버드에서 가르칠 때 저는 이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왜 미국 교과서에는 1905년 일본이 편입했다는 문장만 있고 그 이전의 수백 년 역사는 없을까요? 저는 밤마다 호텔방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30년간 가르쳤던 내용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에 가야겠다고. 공정하려면 양쪽을 다 봐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만 들었으니 이제 일본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06년 봄 저는 도쿄대학교 객원연구원으로 1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은 안심했습니다. 에밀리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군. 한국만 보면 편향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는 이유는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과연 일본의 주장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정말로 타당한지. 2006년 4월 도쿄. 저는 도쿄대학교 종합도서관에 매일 출근했습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친절했습니다. 겉으로는요. 카터 교수님,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연구하시려고요? 독도. 아니, 다케시마 문제요? 아, 그건 복잡한 주제죠. 복잡하다. 이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일본 학자들은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1905년 편입 과정이 국제법상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한국 영토를 일방적으로 편입한 것이 정당할 수 있나요? 그건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명확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서를 펼쳐놓고 여기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학자들은 자꾸 주제를 돌렸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는. 저는 미래를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쿄대학교 고문서 보관실에서 저는 1877년 문서를 보았습니다. 태정관 지령.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이 내린 공식 지시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울릉도 외 일도는 본방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저는 그 문서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일도. 하나의 섬. 울릉도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섬. 바로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1877년 공식적으로 이 섬은 일본과 관계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1905년에 갑자기 우리 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복사해서 일본인 교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 이 문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수님은 잠시 문서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카터 교수님, 역사 해석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고요? 이건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입니다.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교수님, 1877년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기 땅이 아니라고 했는데 28년 후에 갑자기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것. 이게 정당합니까? 교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연구실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터 교수님. 보관실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열립니까? 아직 미정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국가의 체면과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일본 학계는 진실보다 체면을 택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도 시대 지도들을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만든 고지도에서 독도는 조선 땅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색깔도 다르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1785년 하야시 시에이가 만든 삼국 점양지도에서 독도는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만든 일본 지도에서요. 저는 이 지도를 복사해서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고지도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카터 교수님,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당시 지도 제작 기술이 부정확했을 뿐입니다. 부정확했다고요? 그럼 왜 조선 본토와 같은 색으로 칠했습니까? 그건. 그리고 태정관 지령은요? 그것도 부정확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일본인 대학원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조심하세요. 이 주제는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요? 네. 교수님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학생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분노했습니다. 진실이 여기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 모두가 알고 있는데 침묵한다는 것에, 저는 일본에서 위안부 자료도 찾았습니다. 조선 총독부 문서, 일본군 내부 문서, 전쟁 중 기록들. 그 문서들은 명확했습니다. 위안부는 자발적이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조선인 여자 200명을 징집하라. 현지에서 부녀자를 징발하라. 이런 문장들이 공식 문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버드에서 가르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안부 문제는 논란이 있다. 자발적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저는 일본군이 작성한 문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논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범죄를 논란이라는 단어로 희석시켰습니다. 2007년 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왕조실록을 읽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태정관 지령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한국 편이었습니다. 제 강의가 바뀌자 학계의 반응도 바뀌었습니다. 어떤 동료는 저를 지지했습니다. 에밀리, 용기 있는 결정이야. 하지만 더 많은 동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에밀리,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닌가? 학자는 중립을 지켜야 해. 일본 학계와의 관계도 생각해야지. 저는 그때마다 대답했습니다. 중립은 진실을 외면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제 논문은 거부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저널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이유로 게재를 거절했습니다. 학회 초청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이라는 곳이었습니다. 88세의 김복동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믿어주셔서요. 할머니, 제가 더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믿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44년 14살이었던 할머니는 일본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공장이 아니라 위안소였습니다. 매일 지옥이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돌아와서도 말할 수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2012년 저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침묵당한 역사 한국에 말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30년간의 연구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위안부가 강제 동원되었다는 일본군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수탈을 구체적인 통계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립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편한 쪽을 택했던 겁니다.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비겁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은 미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마존 리뷰에는 1점짜리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이 저자는 한국 정부에 매수당했다.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었다. 반일 선동가. 하지만 동시에 5점짜리 평가도 많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학자가 나왔다. 이 책은 필독서다. 에밀리 카터는 용기 있는 역사학자다. 저는 양쪽 모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2015년 저는 동아시아 역사 진실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제 개인 재산과 후원금으로 만든 작은 재단이었습니다. 이 재단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아 직접 역사 자료를 보게 하는 것. 저는 매년 여름 20명의 대학생을 선발했습니다. 한국에서 7명, 일본에서 7명, 미국에서 6명. 우리는 함께 서울, 도쿄, 워싱턴을 돌아다녔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읽었습니다. 도쿄 국립도서관에서 태정관 지령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2차 대전 당시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학생들이 저항했습니다. 이건 한국 측 시각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일본이 만든 문서야. 일본 정부가 1877년에 작성한 공식 문서지. 학생들은 침묵했습니다. 미국 학생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 교과서에는 이게 없어요? 왜 하버드 도서관에는 일본 책만 많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편한 쪽만 봤기 때문이야. 영어로 번역된 자료만 읽었기 때문이지. 2018년 일본 정부는 재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카터 교수는 반일 활동가로 간주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반일 활동가라니. 저는 단지 일본이 만든 문서를 보여줬을 뿐인데요. 저는 단지 일본 학자가 그린 지도를 분석했을 뿐인데요. 그게 어떻게 반일이 됩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반일이라면 그건 일본이 진실을 두려워한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일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짓을 싫어합니다. 저는 일본 국민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학계의 게으름도 비판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저는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학생 하나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미국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한국인보다 더 한국 역사를 잘 아세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이건 한국 역사가 아니야. 이건 진실이야. 진실은 국적이 없어. 또 다른 일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일본을 미워하십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일본 문화를 사랑해. 일본 사람들도 존경해. 하지만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그건 일본 국민에게도 불공정한 일이야. 진실을 알 권리를 빼앗는 것이니까. 2022년 저는 일본어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진실의 기록, 한국이 말하지 않았던 역사. 일본 출판사에서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로 출판했습니다. 책은 일본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 시민단체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일본인 독자가 리뷰를 남겼습니다. 나는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하지만 카터 교수님께 감사한다.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또 다른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반일 서적이 아니다. 이건 친진실 서적이다. 저는 그 리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저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500명 규모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의 결론을 말하려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틀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년간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중립은 미덕이 아닙니다. 진실이 미덕입니다. 균형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비겁함입니다. 학자의 책임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역사 기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이건 논쟁이 아닙니다. 일본군 문서가 증명합니다. 일제강점기는 근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탈이었고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박수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특별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학자의 기본입니다. 제가 늦게 깨달은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한국인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왜 고맙다는 거니? 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학생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 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 할머니는 영웅이야. 그리고 나는 늦었어. 정말 미안해. 2025년 지금 저는 60대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두 시기로 나뉩니다. 진실을 외면했던 30년,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20년. 어느 쪽이 더 행복했냐고요? 후자입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학계에서의 명성도 동료들과의 관계도 안정적인 살도.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거울 앞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한국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이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서양 학계가 게을렀을 뿐입니다. 우리가 편한 쪽만 봤을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한국은 기록에 집착한 나라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 중에도 가난 속에서도 한국은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결국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이 증명합니다. 안용복의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증명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재판 기록이 증명합니다. 역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역사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한국 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가 말하는 진실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합니다. 하지만 제 학생들이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역사 진실 재단은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매년 여름 한국, 일본, 미국의 청년들이 함께 자료를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제가 1998년 강의실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학생. 수강 신청을 취소하고 떠났던 그 학생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눈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신은 감정적이었던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늦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힐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진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전직 하버드 교수이자 역사의 죄인이자 이제는 진실의 증인입니다. 제 평생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중립은 미덕이 아닙니다. 진실이 미덕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국과 함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